353쪽에 이제 부동산 금융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 부분으로 가게 되면 부동산 금융은 5에서 6문제가량 출제된다고 했는데요. 이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이라는 단어부터 보셔요. 금융이란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금융인 거죠. 의미는 뭐냐면 자금 조달 행위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돈 끌어오는 걸 다 금융이라 그래요.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 부동산과 연계된 자금 흐름을 총칭해서 부동산 금융, 주택금융이라는 게 있고 토지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는 주택금융이고 토지와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는 토지금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금융이다라고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집 살려고 돈 빌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장기고 저리입니다. 근데 금융기관 입장으로 잠시 가봅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요, 융자 기간이 긴 게 위험이 클까요? 짧은 게 위험이 클까요? 돈을 빌려줄 때 길게 빌려주는 게 위험이 커요? 짧게 빌려주는 게 위험이 커요? 길게 빌려주는 게 위험이 크잖아. 짧게 빌려주는 게 위험이 커? 은행 입장에서 돈을 못 받을 가망성이, 원금 회수 위험, 돈을 못 받을 가망성이 길게 빌려줄수록 위험이 크잖아요. 그럼 위험이 클수록 적용되는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높아져요. 위험이 작을수록 적용되는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되게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대출 이자율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인데 여기서 저리는 이자율이 낮다는 뜻이고 고리는 이자율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장기인데 저리라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맞는다고.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기면 고리고 단기면 저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특징이 장기인데 저리야. 그럼 차입자 입장으로 다시 봅시다. 돈을 빌린 쪽 입장에서 단기로 빌리는 게 나아, 장기로 빌리는 게 부담이 적어? 장기로 빌리는 게 부담이 적어. 고리가 부담이 적어, 저리가 부담이 적어? 저리. 근데 장기면서 저리. 이게 차입자 입장에 되게 유리한 거네. 금융기관은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주택금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 당국의 규제와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들이 은행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공공성이란 게 있어. 그래서 정책 당국의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 정책 당국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것과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금융위, 금감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고. 그리고 정책 당국이.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야, 너 이 무주택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좀 장기로 빌려주고 저리로 빌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단기 고리로 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들한테, 또는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복지금융격 성격을 띈다 해서 특수금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돈을 빌려. 소득에 비해서 많은 돈을 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금융의 성격을 지닌다. 근데 시험에는 얘가 중요해. 왜냐면 얘만 나왔거든. 그럼 우리는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다.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건데, 주택금융이 뭐냐? 집 살려고 돈을 빌리거나 개보수, 건설 등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금의 대출과 관련되는 금융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주택금융인데, 우리 주택금융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잔 말이에요. 얘가 돈을 빌려주는 쪽이고 얘가 돈을 빌리는 쪽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현금이 간다고 합시다. 1억이란 돈이 갔다 합시다. 그럼 반대쪽으로는 저당권이 설정되고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원리금 수취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돈을 얘가 빌려주는 쪽이고 얘가 빌리는 쪽인데, 우리가 대출자라고 말하면 A은행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갑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대출자 그러면 A은행이다, 갑이다? A은행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누차 강조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얘는 차입자예요. 그런데 얘를 대출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 그래, 임차인이라 그래? 빌리는 사람은? 그건 알면서 매건이 모르냐고. 대자가 붙는 쪽이 빌려주는 쪽이고 차자가 붙는 쪽이 빌리는 쪽이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 대는 빌려준다는 뜻이야. 임차인, 차는 빌린다는 뜻이야. 얘는 빌려주는 쪽이야. 얘는 빌리는 쪽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저것을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그런 데 가서 찾아보게 되면 대출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쪽 이렇게 헷갈린다고. 안 돼요. 분명히 대출자, 사입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빌려주는 쪽, 얘가 빌리는 쪽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원리고 이게 원래 뜻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면 경제부 기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정확히 하는 사람들은 다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기자들 가운데. 간혹 기자들 가운데 헷갈려갖고 얘를 대출자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경제부 기자들은 다 제대로 쓰고 있고 교과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시험도 그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 민법에서는 여러분 민법 가끔 헷갈려갖고 반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얘를 저당권자라 그래. 얘를 저당권 설정자라 그래. 이것도 바뀌었다고 착각하는 분들은 민법 정리가 아직 덜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간혹 일반적으로 얘를 피저당권자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파란 것만 쓰고 개론에서는 다 쓰지만 노란색을 더 많이 쓴다. 그 다음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살려는 사람이면 주택 소유자가 되고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람이면 주택 건설업자가 돼요. 그러면 주택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런 주택 금융을 주택 소비 금융이라 부르고 주택 금융 중에서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은 주택 개발 금융이라 불러요. 그럼 주택 소비 금융을 뭐라고도 말하고 줄여서 소비자 금융이라고 부르고 주택 개발 금융을 공급자 금융이라 불러요. 얘가 공급자 금융이기 때문에 얘를 수요자 금융이라고 덜어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 금융, 공급자 금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주택 소비 금융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라면 집 사기 위해 돈 빌리는 저당대부를 들 수 있고, 주택 개발 금융의 대표적인 예를 들으려고 한다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돈 빌리는 건축대부를 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교통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통정리하려고 하냐면 354와 362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저당대부와 건축대부입니다. 책 362페이지 열어보실래요? 거기 열어보시면 잠시 열어보시면 지금부터 말하는 표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에도 있어. 그럼 뒤쪽에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얘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소비자 금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당대부는. 근데 집을 살 때 목돈이 필요하네? 1억이라는 돈 목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금의 대출을 어떻게 하냐면 일시불로 자금을 대출한단 말이야. 1억 집 살 때 한꺼번에. 그리고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근저당 설정하고 10년,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갚아. 그러니까 일시불 대출 단계적 상환이네. 그리고 융자 기간이 길어. 그러면서 비교적 이것에 비해서 저리해요. 그래서 얘는 장기면서 저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념할 것은 길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뭐라고 말하면 영구적 저당이니 반영구적 저당이니 하는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과장되게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비교하는 게 얘예요. 절대로 건축대부를 아까 말했던 우리 시작할 때 금융은 장기절이다 그놈하고 비교하면 안 돼. 얘의 비교 대상은 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교할 때 얘는 공급자 금융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얘는 자금 대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고 은행 가갖고 말하는 거예요. 얘 땅 좀 담보로 하고 돈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은행이 얼마 필요한데 100억 좀 필요해. 야, 네가 갖고 있는 땅 50억도 안 돼. 근데 그 땅을 담보로 어떻게 100억을 빌려주니? 그러니까 하여튼 빌려줘. 그러면 은행은 그래 빌려주는데 100억을 빌려줄 수는 없고 한층 올라갈 만큼만 빌려줄게. 그리고 네가 진짜 건물 짓는지 감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층 지을 만큼 빌려줄 거야. 그래 건축 진척조에 따라서 엄격한 감리를 거쳐서 이렇게 건물 짓는 거 확인하고 또 한층 올라갈 만큼 빌려주고 이렇게 건축 진척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요. 그리고 건물이 완성되면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 대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그리고 건물 완성과 더불어서 상환한 일시불로 이루어져. 간혹가다 공부를 하시면서 아니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일시불을 갚을 수 있나요? 그럴 경우는 저당대부로 전환돼. 그런데 어쨌거나 일시불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얘하고 비교합니다. 얘는 건물을 완성하는 기간 동안 빌려주니까 2년 내지 3년 짧아. 그래서 저기에 비해서 단기며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고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질문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단기 고리, 아까 시작할 때는 장기 저리더니 왜 단기 고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부동산 금융은 주택금융은 일반 금융에 비해서 장기고 저리라고 혜택 주는 거라고. 근데 그중에서 저당대부하고 건축대부를 비교할 때 이놈하고 비교할 때 얘는 단기 고리고 이놈하고 비교할 때 이놈은 장기 저리라고.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는 장기절이다 이렇게 시작할 때 한 것은 일반 금융에 비해서 주택금융은 장기절이다. 비교 대상 일반 금융하고 비교한 거고, 여기는 주택금융 내에서도 저당대부와 건축대부를 비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 얘는 짧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다? 가장되게 일컫는 말이 일시적 저당이니 혹은 한시적 저당이니 하는 말로 쓴다 그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제가 말하기를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내 걸 파는 방법이 첫 번째 있어요. 이게 지분금융. 두 번째 방법은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분금융은 지분권을 팔아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걸 가리켜요. 지분권을 팔아서, 내 거 팔아서.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마련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네요. 그러면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건 전부 다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도 지분권 팔아서 자금 조달하는 건 전부 다 지분금융에 해당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신디케이트,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부동산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 지분금융에 해당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도 주식회사이고 일종의 뭘 발행하는 거다? 주식 같은 걸 발행하는 거다. 공모에 의한 증자나 자리가 없어서 안 샀는데 부동산 펀드, 이런 것도 다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 외우려고 접근하지 말고 일단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 왜냐하면 5개를 알려드렸는데 5개 말고 딴 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글자 만들면서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뭔지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심화 때는 이 2개도 설명할 거예요. 뭐 별건 없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 이번 과정에도 설명할 거고,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지분증권 발행하는 거니까 지분금융이다. 공모에 의한 증자도 주식 발행하는 걸 말하는 거다. 부동산 펀드도 역시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근데 부채금융은 빌리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저당을 설정하거나 사채를 발행하여, 이때 사채를 발행한다는 말은 채권 발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 쉽게 말하면 빌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금융이 담보금융이거든요. 부동산 담보로 돈 빌리거나 신탁 증서를 통해 돈 빌리는 신탁금융이나 자산유동화증권 ABS, 주택저당증권 MBS,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 채권이거든요. 이런 것 전부 다 뭐에 해당된다? 부채금융.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ABS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뭔데 저기 중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이거든요. 자산유동화증권의 ABS에다가 CP가 뭔데요? 기업어음이거든요. CP를 결합했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ABCP라고 해요. 그럼 ABCP니까 아까 AB 자산유동화증권인데 이걸 다른 말로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데 자산담보부. 제가 CP가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기업어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어음. 질문합시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어음 일종의 내가 갚아야 할 돈이고 붙인 거죠. 그럼 어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했다고 한다면 그건 지분금융일까 누가 봐도 부채금융일까? 그래 부채금융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보세요. 이런 것이 지분금융이고 이런 것이 부채금융이고 보아.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문제도 다루고 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져. 그 쓸데없는 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앞자글 따서 막 외우시고 막 그래. 그리고 나중에 막 이제 중개사법하고 헷갈리고. 그리고 나서 물어봐. 이렇게 외운 게 이게 개론이든가요, 중개사법이든가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그렇게 아니야. 그냥 봐요. 그리고 내용들 점검해. 그럼 끝이야. 이건 뭐야? 내 거 파는 거. 이거는 빌리는 거. 근데 어떤 기업이 말입니다. 어떤 기업이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못 된대. 담보도 없대. 신용도 없대. 그럼 돈 조달할 수 없겠네? 내게 있어야 팔지. 빌려달라니까 빌리지도 못해.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어서. 그럴 때 대출기관이 기업의 주식 관련 권리를 받고 일단 무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을 메자닌 금융이라 하는데, 메자닌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의 라운지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걸 가리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
얘는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주식, 그 회사가 나중에 이제 좋아져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채권. 이런 채권을 사면 새로운 이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인수할 수 있는 채권.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일단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읽는 것부터 해봐야 돼요. 시작. 어떤 분이 읽으라니까 신주인 수권부 사채 막 붙였었더니 막 그렇게 읽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다음 전환사채, 이 BW와 CP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메자닌 금융엔 두 가지만 먼저 알아두세요. 심화에 가면 제가 또 보탤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태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인 것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볼까요? 기출입니다. 자,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골라보셔요. 요거 대출받았다는 뜻이네. 그러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저당금융이니 담보금융이니 하는 말로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부채금융 맞죠? 그럼 요거는 아까 지분금융, 요거 신탁증서금융이 신탁금융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럼 빌리는 거 부채금융, 요거는 부채금융이라고 그랬죠. 어음이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증권이니까 따라서 지분금융이죠. 그러면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요. 기억, 디귿, 니을.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시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은 답을 금방금방 찾아요. 근데 저걸 암기하듯이 단어를 찾아서 하다 보면 걸리지 않는 것들이 생기게 돼. 그러면 이제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못 풀어요. 되게 쉬운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 보면은 답을 이제 크로스 체킹하는 법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원리대로 연습하시고 되셨죠? 자, 그다음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로 가시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당을 영어로 이렇게 읽어요. 읽으실래요? 모기지라고 읽어. 근데 그건 좀 알고 계십시오. 모기지란 말 많이 쓰니까. 읽으랬더니 어떤 분이 모를 테지라고 하던데 모를 테지 아니고요. 모기지. 어떤 분은 모가지라고 하던데 모가지도 아니고 모기지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걸 가리켜요. 근데 아까 제가 돈을 빌려주는 쪽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대출자 또는 저당권자라고 부른다고요. 돈을 빌리는 쪽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차입자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 설정자인데 얘를 피저당권자라고 더러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런 말 안 쓰고 이렇게 두 개만 쓴다. 개론에서는 다 쓰지만 노란색을 더 많이 쓴다. 시험에도 주로 노란색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용어에 대해서 하잔 말이에요. 이때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초에 대출받은 이 금액을 융자원금이라고도 하고 저당대부액, 그냥 줄여서 융자액, 이게 최초 융자받은 금액입니다. 그 융자원금을 갚도록 부여된 기간이 융자기간 또는 상환기간이라 그래요. 융자원금을 갚도록 부여된 기간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갚아가는 걸 융자상환이라 그래요. 융자를 갚아가는 걸 융자상환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융자기간 내지는 상환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번 갚아가는 금액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상환기간이 길수록 매기의 상환금은 적어진다 이렇게요. 근데 말이죠, 조금 안다고 어떤 거다고 헷갈리냐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원리금 균등은 똑같지 않나요? 그런다고. 이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상환기간이 길수록 점차 상환액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상환기간이 5년인 것과 10년인 것 중에 매번 갚는 것이 어떤 거든 원리금 균등이든 뭐든 간에 5년짜리하고 10년짜리 중에서 어느 게 부담이 적다? 10년짜리가 부담이 적어. 이건 마치 카드를 무이자로 할부를 할 때 3개월 무이자보다 6개월 무이자가 매번 갚아가는 금액이 부담이 적죠. 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매기 상환금의 부담은 적어진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갚고 남은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는 융자 잔고란 말을 썼는데 그게 너무 일본 말이어서 그런 걸 쓰지 말자. 국어교육원에서 쓰지 말자고 말했고 대안으로 제시한 두 개가 요거예요. 대출잔액 혹은 저당잔금 이란 말을 쓰는데 요거는 돈 갚고 남은 것. 대출잔액 혹은 저당잔금, 저당잔금을 미상환 저당잔금이라고도 말한다. 그 다음 월부금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열심히 갚는 돈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채 서비스액, 투자론에서는 원리금 상환액 덜어 저당 지불액이라고 말해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가리킨다. 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이 두 가지가 주로 씁니다. 투자론에서는 부채 서비스액, 금융에서는 원리금 상환액, 간혹 월부금이나 이렇게 저당 지불액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전부 다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말들이니까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매번 갚아가는 금액이 투자론에서 말할 때는 어떤 말을 주로 쓴다고? 부채 서비스액. 금융에서는 주로 어떤 말을 쓴다고요? 원리금 상환액. 또 용어가 있습니다. 이자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말입니다.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은행에 맡기는 사람 갑돌이 입장에서 말해보면 갑돌이가 지금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지금 소비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은행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찾기로 했죠. 그러면 1년 동안 참는 대가. 그래서 화폐의 사람들은 지금 걸 더 좋아하는데 그걸 1년 참고 1년 참고 미루는 것에 대한 대가를 이자율이라고 보통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자율 하면 이런 이자율보다는 대출 이자율의 개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은 항상 대출 잔액에 대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출 이자율에 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율은 이자. 이때는 대출 이자율을 가리킨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1억이고 이자율이 만약에 10%면 1,000만 원, 5%면 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열심히 갚아서 대출 잔액이 줄면 이자율이 일정하더라도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고정금리라도 융자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하면 대출 잔액이 줄어서 이자가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는 돈의 값어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돈의 사용 대가를 말하는 것이고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원금에 비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원금분의 이자를 이자율, 금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자율과 금리는 같은 뜻이다.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것, 이렇게 이자 계산할 때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라 그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걸 대출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다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예금 이자율, 예금금리라 그러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대출 이자율, 대출금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금 이자율이 2%인데 대출 이자율은 그 돈 가지고 대출을 한다고 친다면 거기다 뭔가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1% 붙여서 대출 이자율 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자율 2%는 금융기관이 이 돈을 끌어오는 데 들어가는 자금 조달 비용인 것이고 1% 붙인 것은 가산금리로서 이 금융기관의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우리 금융론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예금금리 이런 건 안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우리가 보통 금리라고 말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대출금리를 가리킨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건 아까 돈 끌어오는 거니까 돈을 끌어오는 건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대출금리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우리는 그냥 이자율 이렇게 보통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금융기관이 자금을 끌어오는데 들어가는 돈이 2%라면 2%가 기준이 됩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죠. 거기다가 보태는 부분, 더해지는 부분, 가산금리, 얘가 마진입니다.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이고 얘가 마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준금리는 주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다면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다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가 실제 기준금리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산하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금리가 그렇게 돈을 빌려왔을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직접 예금 상품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금리가 됩니다. 대출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CD금리나 코픽스가 주로 기준금리로 사용이 됩니다. 이때 CD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코픽스라는 말은 이것의 약자인데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으로부터 예금 상품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럼 국내 은행들의 8개 은행으로부터 예금 상품들의 금리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것을 평균 낸 걸 발표하는데 매월 15일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그걸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줄여서 코픽스라고 부릅니다. 이 코픽스가 기준금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얘는 3개월 단위로 변동하고 얘는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단기 코픽스는 3개월 단위로 변동하기도 합니다. 보통 얘는 3개월, 얘는 6개월 변동 단위로 변동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변동합니다. 기준금리는 변동합니다.
CD를 선택할 수도 있고 코픽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CD와 코픽스를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기준금리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한 고객은 따라붙는 가상금리가 다르고 이것을 선택한 고객은 따라붙는 금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갑돌이와 을돌이가 돈 빌리고 갔을 때 기준금리를 코픽스를 똑같이 선택했다면 갑돌이와 을돌이의 기준금리는 같습니다. 갑돌이가 을돌이가 CD금리를 똑같이 선택했다면 갑돌이와 을돌이의 기준금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갑돌이는 기준금리를 CD금리로 선택했고 을돌이는 코픽스를 선택했다면 두 사람의 기준금리는 다릅니다. 동일하게 선택했다고 친다면 기준금리는 두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리는 각 은행별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차입자에 따라서 가산금리는 다릅니다. 그럼 갑돌이와 을돌이가 똑같이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선택했는데 나중에 금리를 보니까 똑같은 금액인데 다르더라. 갑돌이의 신용상태와 을돌이의 신용상태가 달라서 가산금리가 달리 적용된 겁니다. 갑돌이의 신용상태는 아주 좋고 을돌이의 신용상태는 아주 나쁜 편입니다. 어찌됐거나 대출은 받았습니다. 그럴 때 갑돌이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낮게 적용되고 을돌이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면 대개는 융자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아주 좋아지게 되면 증빙서를 떼어다가 가산금리 깎아달라고 어필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기준금리, 가산금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대출창구에서는 대출이자율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우선 먼저 명목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명목이란 말이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명목입니다. 그러면 대출이자율, 아까 대출이자율 3%, 예금이자율 2% 만약에 그랬다 합시다. 예금이자율 2%, 대출이자율 3%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이때 2%니 3%니 하는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은 전부 명목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출이자율도 명목이자율이고 예금이자율도 명목이자율이다 이렇게 말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돌이의 월소득도 명목소득이고 우리나라 GNP도 명목 GNP고 임대료도 명목 임대료고 우리가 표시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명목값입니다. 그런데 다 값이 전부 다 명목값인데 실질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이죠. 이 실질은 명목에서 인플레라는 거품을 걷어내게 되면 실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율이 뭔데요? 물가상승률. 그 물가상승률을 빼내면 실질이자율이 된다. 그러면 명목 임금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내면 실질임금이 됩니다. 명목 소득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내면 실질소득이 됩니다. 명목 임대료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내면 실질임대료가 됩니다. 명목과 실질의 관계는 이렇게 명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서 물가상승률을 빼내면 실질을 계산하는 겁니다. 항상 명목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은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이자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4%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매년 4% 수익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4%로 대출 이자율을 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4%를 대출 이자율을 정하는 순간 그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플레가 나타나는 정도가 3% 인플레가 나타난답니다. 그렇다면 실질 이자율은 1%밖에 안 됩니다. 나는 4% 수익 내고 싶었는데 왜 1%지? 그러니까 4%로 대출 이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율이 얼마인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예상할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 인플레가 얼마만큼 나타날지 예상을 합니다. 했더니 3%가 예상된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출을 얼마로 했어야 돼요? 7%로 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실제 3% 인플레가 나타나면 7%에서 3%를 뺀 4%가 실질 이자율이 되어서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출할 때 대출 이자율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대출 이자율은 언제나 뭐로 표시된댔지? 명목으로 표시돼요? 실질로 표시돼요? 명목으로 표시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언제나 명목이라니까. 실질은 계산해야 한다니까. 계산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딱 이렇게 모습 봐봐. 겉으로 보여지는 이 반듯한 모습들은 전부 다 명목이라니까. 들었다 봐야 알아요. 속은. 그래서 말이죠. 다 건강검진도 해보고
의사 선생님이 화장도 다 지우시고 다 봐. 그러니까 막 환미경으로 보니까 막 주름도 많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막 속은 별로야. 이게 실질이라니까. 실질은 알 수 없다니까요. 다 알 수 있는 건 명목이라니까. 여러분 민증 나이 다 뭐예요 이거? 명목이라니까. 건강 나이는 조사해봐야 안다니까. 따라서 다 물어보면 명목 그러면 돼. 아셨죠? 다시 대출이자는 무슨 이자율이라고요? 명목이자율이요. 예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이야. 무조건 명목이자율이야. 그게 명목이자율이라니까. 근데 명목이자율을 대출이자율을 명목이자율로 정하려고 하니까 계산상의 위치를 바꾸면 실질이자에다 인플레이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이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계산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은행이 아까 몇 퍼센트 수익 내고 싶다고? 그러면 4% 수익 내고 싶다고. 그러면 4%를 실질이자율로 치는 거야. 나는 4%를 실질로 갖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면 4%가 실질이자율이네. 그러면 4% 실질이자율 이렇게. 아 근데 문제는 인플레를 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상할 수밖에 없어. 그럼 예상치가 3% 인플레를 예상한대. 그럼 예상치 3%를 더해. 그러니까 인플레는 지금은 예상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않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예상보다 지금 예상한 것과 실제 보니까 예상보다 더 높이 나왔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뜻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미래를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걸로 나눠진다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실제라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사전에는 뭐밖에 몰라 우리가? 예상밖에 몰라. 그러면 금융기관이 얼마 수익을 내고 싶다고? 4%. 고정금리 먼저 얘기하잔 말이에요. 4% 수익 내고 싶어. 그럼 4%가 실질 이자율이 되는 셈이죠. 거기다가 어떻게 하자고? 예상치인 3% 인플레를 예상을 한 거를 더하자고. 그럼 몇 퍼센트로 빌려줘? 7%로 빌려줘. 그럼 대출 이자를 7%로 빌려주는데 이제 모험을 하는 거지. 이거 매년 하기로 한다. 이러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큰 모험인 거야 이거. 매년 하기로 한다? 하고 계약서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내도 7%, 다음 내도 7%, 몇 년간? 앞으로 융자기간 내내 계속한다. 그럼 5년간 그렇게 한다. 그럼 계약서다 딱 써. 그러면 이게 고정되는 거지. 융자가 끝날 때까지. 그게 고정금리 제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모험인데? 지나고 나니까 예상하지 못한 게 1% 발생했대. 1%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다네? 그러면 실제 인플레는 몇이란 얘기? 4%란 얘기. 그럼 얘는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사고 얘가 7이 되려면 얘가 몇이 돼야 돼? 3으로 줄어버려요. 그럼 실질이자를 3으로 준단 말은 누구의 수익률이 주는 거야? 대출자의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고정금리를 선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금융기관의 손해지.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대출기관은 손해야. 그 대신 차입자는 유리하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 상황입니다. 그럼 금융기관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 인플레 1%만큼을 여기다 반영해서 올리고 싶어. 그런 융자제도가 변동금리 제도라 그 말이에요. 그럼 4% 수익을 내고 싶은데 처음에 딱 예상한 게 속으로 정확하게 예상한 게 2% 원래 예상했었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높이 잡았는데? 이거 변동 못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높이 잡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원래 2%를 예상했었대. 그럼 6%를 일단 빌려줘. 대출이자율 6%예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1%가 발생하면 3이 됐잖아. 3이 됐기 때문에 이걸 올려 7로 이렇게. 그러면 실질이자율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또 올려 8로.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를 대출이자율에 반영시켜서 차입자에게 떠넘기는 융자제도가 변동금리예요. 그런데 다시 고정으로 가봐요. 고정은 이걸 변동시킬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고정은 처음부터 높이 잡으니까 이렇게 초기 이자율이 7이에요. 그리고 초기 이자율이 끝까지 가. 그런데 변동은 얘를 낮게 잡았으니까 초기 이자율이 얘보다 낮아. 그래서 초기 이자율을 비교하면 변동은 고정은 높고 변동이 낮다. 따라서 초기 이자율은 이 단어 자체가 변동금리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고정은 어차피 초기 이자율과 중기나 말기나 다 똑같아. 근데 이렇게 이자율이 바뀌는 이자율을 비교해보면 초기 이자율이 변동이 더 낮고 고정이 높다. 이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인플레가 나타남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출 이자를 올림에 따라서 인플레율을 반영을 하는 거지. 이걸 이자율 조정 주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플레를 반영할 때 이자율 조정 주기가 대출 기관 입장에서 보자고요. 길수록 유리해요, 짧을수록 유리해요. 그렇죠. 짧을수록 빨리빨리 떠넘길 수 있지. 그래서 이자율 조정 주기를 금리 상승기에 금리 상승기를 전제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나타나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 기관은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해. 차입자는 긴 조정 주기를 원해.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금리 상승기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금리 하락기는 반대가 되겠죠.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고정금리가 뭐고 변동금리가 뭐는지 아셔야 되는데, 고정금리는 융자기간 동안 한 번 계약된 이자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변동금리는 인플레에 따라서 이자율 조정 주기에 따라서 대출 이자율이 변동할 수 있는 융자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금리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의 상환이 뭔가는 조금 있다가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이자율 저당은 융자 기간 동안 초기 이자율에 변동이 없는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제도이고요. 융자 상환 도중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는 차입자는 기존의 융자를 조기 상환할 겁니다. 자, 여러분 5%로 대출받았대. 고정 처음에.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3%래. 그럼 내가 5%를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 차입자는. 기존의 5%치를 갚아버리고 3%로 다시 융자 받는 거예요. 이거 갈아탄다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조기 상환과 재융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조기 상환이란 만기가 되기 전에 갚기 때문에 이게 조기 상환 혹은 만기 전 변제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질문이요. 차입자의 조기 상환은 누구한테 위험으로 다가오죠? 대출 기관에게, 대출자에게 위험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 혹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냐면 대출 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융자 기간 동안 명목 이자율로 표시가 된 대출 이자율이 변함이 없이 고정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 대출자가 불리하죠. 차입자가 유리하죠. 금리 상승기에. 또한 대출자의 대출 이자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올랐다 합시다. 대출 이자율은 5%야. 근데 시장 이자율은 6%로 올랐네. 올라가면 대출 기관은 그 돈이 지금 있으면 6%로 수익 낼 텐데 대출 기관의 돈은 5%로 묶여 있잖아. 그럼 금리 차 1%만큼 손해 나잖아. 그거를 금리 위험이라고 그래. 이자 위험 혹은 금리 위험이 발생한다. 이렇습니다. 아까 봐봐요.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해 버려. 올라가면 금리 위험이 발생해. 그 금융기관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런다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금융기관은 이거 해 안 해?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 그거 왜 하는데? 금융당국의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니까? 그걸 금융당국의 규제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단기고 고리고 변동금리 선택해봐요. 다 은행만 좋으라고? 단기, 고리, 변동금리 손해 하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은행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차입자, 서민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한테 네가 위험도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 제도 같은 경우, 선진국형 같은 경우는 장기, 저리, 고정금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단기, 고리, 변동금리 이런 게 많았다니까. 실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24% 된 데도 있었다니까. 우리나라에. 대출 이자율이 24%. 깜짝 놀라요. 은행에 돈만 넣어주면 그냥 막 돈 버는 거야. 변동이자율. 그러니까 뭐 투자고 뭐고 없어. 돈 벌어갖고 은행에 넣으면 저축하면 돈 버는 거야.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넣을 돈이 없네. 돈이 없어서 워낙에. 변동이자율 저당입니다. 변동이자율 저당의 경우는 대출 시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자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된다고 그랬죠. 금리 상승기를 전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야기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 융자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명목이자율로 표시가 된 대출 이자율이 물가 상승만큼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만큼 변동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대출자의 실질 이자율은 변함이 없어.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 이자율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가 불리하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도 고정이자율 저당에 비해서 커지게 돼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차입자가 막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막 시험이 갚다가 에이씨 못 갚어 그런다고. 그래갖고 처음에는 가서 말해 잘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니야 이 바주라야. 잘못 알고 계시네. 이번 달 바주라.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있어 보이게 하는 말이 원리금, 납입, 연체, 위험이라 그래. 이거를 바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원리금, 납입, 연체 위험이 나타나는데 계속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 그래. 그거를 배째라 위험이라 그래. 그래서 이 BJR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는 바주라, 하나는 배째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차입자한테는 엄청 불리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그래서 고정보다 변동이 높은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아울러 부의 상환이 뭔가를 설명드립니다. 부의 상환, 월부금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만큼 대출자에게 증가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봐요. 여러분 1억을 대출받았대. 그런데 이 중에서 원금을 1,000만 원 갚았대. 그럼 대출자에게 얼마죠? 9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갚아서 대출자에게 주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상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환이 뭐냐? 융자원금을 주기적으로 갚아서 대출자에게 주는 것, 이걸 상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9천만 원이 대출 잔액인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이자가 월 이자가 얼마냐면 10만 원이래. 계산하기 쉬우라고요. 월 이자가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 15만 원 갚았대. 그러면 15만 원 갚으면 15만 원 중에서 항상 먼저 이자가 먼저 까지는 거야. 그러면 10만 원은 이자가 까지고 그다음 5만 원에서 원금에서 제약하는 거야. 그럼 원금이 줄었네. 5만 원. 그럼 이 사람 다음에 갚을 대출 잔액은 얼마가 되냐면 8,995만 원이 되는 거야.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3만 원 갚았네. 그러면 원금은 그만두고 이자도 채 못 갚은 거지. 그렇죠? 얼마만큼 못 갚은 거예요? 7만 원만큼 못 갚은 거지. 그러면 3만 원은 일단 10만 원의 이자 중에서 3만 원이 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못 갚은 7만 원은 어디 가느냐? 없어진 게 아니야. 요게 여기 가서 붙어. 그래서 얼마가 다음에 갚을 돈이 얼마가 된다? 9천? 그렇죠.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갚는 돈이 이자보다 작으면 거꾸로 대출자에게 느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돈을 갚으면 대출자에게 줄어야 되는데 갚았는데도 대출자에게 오히려 느니까 상환에다가 뭐를 붙여?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가 부. 그래서 그걸 부의 상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의 상환은 갚는 돈이 이자보다 작아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서 대출자에게 느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왜 변동금리에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변동금리는 인플레에 따라서 이자율이 막 올라가죠. 그럼 이건 차입자가 너무 힘들어. 아까 그랬잖아. BJR하고 농담 삼아 말했는데 사실은 농담이 아니고 원리금 납입 연체금 그다음에 채무불이행령으로 연이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차입자만 힘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문제고 대출기관도 부실로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차입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금리 상한 제도를 이용하게끔 해요. 금리 상한 제도가 뭐냐면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더라도 한꺼번에 금리가 확 올라가지 못하도록 금리 상한을 정해놔.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이자를 10만 원 갚아야 정상인데 금리 상한 제도 때문에 3만 원만 갚았네? 그러면 3만 원만 갚았기 때문에 7만 원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신 이번 달에 3만 원만 갚으면 되긴 하는데 대신 7만 원 여기 가서 붙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갚도록 하는 거지 결국은.
따라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금리에서는. 또한 변동금리 이자율과 프린트에 있어요. 제가 다른 글씨체로 써놨어요. 고정금리 이자율이 똑같다. 이자율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그럼 나는 고정금리를 할까 변동금리를 할까 차입자가 선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 상황이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니까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차입자 입장에서. 또한 금리 상승기에는 그러면 대출자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게 유리하다 그랬죠. 그리고 차입자는 고정금리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지. 감 잡으셨어요? 그렇게 감을 잡아달라 그 말입니다. 요건 프린트에 있고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한 걸 말로 한번 다시 써봤어요. 자, 그 다음 저당의 상환 방법이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저당의 상환 방법인데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금은 균등하게 갚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까지가 융자기간이고 15년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원금이 똑같아. 노란색이 원금이요. 원금 균등 맞죠? 원금이 균등하잖아. 원금입니다. 근데 이자는 처음엔 이자가 되게 높아. 근데 원금 좀 갚았으니까 다음번 이자는 대출 잔액이 줄어서 줄어. 또 원금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이 더 줄어서 이자가 더 줄고 이렇게 원금을 갚으면 대출 잔액이 줄기 때문에 똑같은 이자율 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줄어. 그래서 이자가 계속 주네. 파란색 이자. 그럼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 원리금이기 때문에 원리금이 이런 식으로 줄다. 이자가 줄기 때문에 원리금도 준다. 따라서 원금 균등은 다른 말로 원리금 체감, 원리금이 주는 원리금 체감식입니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체감식은 같은 말. 그래서 그림을 선그래프로 다시 그리면 원금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자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이자. 근데 1회차 이자가 1억에 5%면 이게 500만 원. 그리고 두 개 더하면 이게 원리금. 그러면 1억 대출 받았다면 이게 1억. 융자기간이 15년인데 5천 갚은 점은 어디니? 그러면 꼭 절반이죠. 15년의 절반인 7년 6개월. 7년 6개월 지나면 원금의 정확하게 절반 5천만 원 갚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원리금 균등하고 비교할 거예요. 따로따로 알면 안 헷갈려요, 여러분이. 근데 시험은 꼭 둘 비교하거든. 꼭 어떤 분이 그래, 뭐 이렇게 말해. 품위 있게 말씀하시더라고. 꼭 그 지랄로 나와. 따로따로 하나씩 알게끔 나오면 좋은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꼭 그 지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비교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하는 걸 해야 된다고요. 자, 이게 따로따로 하니까 안 헷갈려. 좀 이따가 이제 원리금 균등도 따로 설명하면 안 헷갈려. 근데 꼭 두 개를 비교하면서 나오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잡을 수 있도록 자꾸 요령을 이야기할게요. 자, 원리금 균등입니다. 잘 보세요. 원리금 균등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15년이라고 합시다. 연단위로 그냥 단순하게 상환한다고 합시다. 원리금이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라 그래. 이게 원리금. 근데 원리금은 원금하고 이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따졌을 때 이자를 여기서 제약을 하면 원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자를 제해서 원금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도 빼기야. 얘는 원금 균등은 아까 원금 구하고 더하기 이자에서 원리금을 구하는 더하기고, 얘는 원리금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자를 이렇게 계산해. 그래서 뺀 나머지가 원금이야. 근데 원금 조금 갚는 거니까 다음번 이자는 더 줄어야지. 그리고 준 그 비율만큼 원금이 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금 이자 주는 비율만큼 원금이 그렇게 늘기 때문에 파란색 이자, 노란색 원금 그림이 이자 주는 비율로 원금이 늘기 때문에 이자 곡선을 뒤집은 게 원금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리금이고 이자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배가 불러요. 그런데 1억을 똑같이 빌렸어. 그런데 이자율이 5%면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이게 500만 원 똑같아. 1회차 이자는 똑같아. 다시 한번 1회차 이자가 똑같아. 똑같이 1억 빌렸고 이자율이 5%면.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유념할 게 하나 있어요. 원금 균등에서 이자는 직선으로 줄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은 배가 부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자가 원금 균등이 더 크다는 뜻이요, 원리금 균등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다시 직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아까 원금 균등은 요 직선으로 돼 있는 삼각형 부분이 원금 균등의 이자,
그런데 이렇게 볼록한 요 부분이 원리금 균등의 이자. 그러면 누가 이자가 더 많아? 원리금 균등의 이자가 더 많다. 원금 균등보다. 왜? 원금 균등은 초기에 많이 갚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적어서 이자가 적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이자 곡선인데 원금 곡선은 그거 뒤집은 그대로 더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 요게 1억인 거지. 원금이니까. 그럼 1억 원금. 그런데 기간이 15년이면 절반인 5천이 상환되는 시점은 이 교차하는 점 약 10년 정도쯤 지나야 원금의 절반이 상환돼요. 그러면 원금 균등은 아까 절반인 7년 6개월이 지나면 원금의 절반이 상환됐는데 얘는 약 10년이 지나야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니 대출기관 입장에서 원금 균등은 7년 6개월 만에 5천을 회수할 수 있고 원리금 균등은 10년이 지나야 5천을 회수할 수 있으니 어느 게 원금 회수가 더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원금 균등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를 빨리 하니까 더 안전하다 그래.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걸 갖고 비교하려고 그러죠. 자, 원리금 상환액만 비교해 볼 겁니다. 이게 원금 균등입니다. 그럼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 상환액이란 말은 요 밑에 있는 면적이 원금 더하기 이자. 전체 원리금.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각형 면적이 전체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면 융자기간 전체 갚은 원리금을 이렇게 말해요. 있어 보이게 표현한 말, 시험에 나온 말로 누적 원리금 상환액. 다시 뭐라고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 그게 전체 갚은 원금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융자기간 전체 갚은 원금과 이자를 뭐라고 하냐면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라 그래요. 그럼 누적 원리금 상환액의 원리금 균등은 요거고 원금 균등은 요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원금은 똑같이 1억으로 같은데 이자가 어느 게 크다 그랬어요? 원리금 균등 이자가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더 큰 거예요. 이 사각형이 요 면적보다 더 큰 거야. 이게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게 교차하는 점이 정 가운데가 아니야. 그래서 올라간 건 작고 안으로 쑥 들어간 건 크게 그린 거지. 그 말은 요 면적이 더 작다 그 말이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양자를 비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출 잔액을 보면 대출 잔액이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갚았기 때문에 대출 잔액도 이렇게 줄어. 그럼 이자율이 고정이자율을 전제로 했을 때 5%라고 한다면 원금이 균등하게 주니까 이자도 어떻게 돼요? 이자가 주는 게 균등하게 줄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준다고. 따라서 이자 곡선과 대출 잔액 곡선이 똑같아. 모양이.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대출 잔액이 줄어. 그러니까 이자도 이런 식으로 줄지. 그래서 여러분 이자 곡선과 대출 잔액 곡선의 모양이 똑같아요. 원리금 균등은 직선으로 준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은 곡선으로 준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직선으로 주는 것들이 나오면 다 전부 다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에요. 곡선의 모양으로 나온 것들이 원리금 균등이고 그림은 그래요. 시험에 그림이 나온 적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다시 말로 원금 균등은 융자 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해서 매 기간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 줄어들어. 대출 잔액도 줄고 이자도 준다 이 말이에요.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자도 같이 줄어요. 이자분도 줄어들게 돼요. 아울러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에 적어지기 때문에 원금 균등이라고도 하지만 원리금 체감식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는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에 동일한데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달라요. 또한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나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원금 늘어나는 비율과 이자 주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계산할 때 저당대부액에다 저당상수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 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돈 빌리고 갚는 건 저당상수. 기억나십니까? 언제나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리금 어떻게 구하는데? 돈 빌린 저당대부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는 매번 똑같은 금액을 갚으니까 이해하기 쉽고 차이자 편에서 계획 세우기도 쉬워. 매 갚는 금액이 똑같아. 이제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비교. 헷갈리는 게 나왔어 드디어 이제. 자 보여요. 먼저 그림으로 먼저 할게요. 아까 그림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확대시켰어요. 초기 후기라고 합시다. 자 질문이요. 차입자의 초기 부담이 큰 거. 원금 균등이지. 그 말을 뒤바꿔 말해. 대출 기간이 원금을 빨리 회수하는 거. 원금 균등이지.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봐야지. 자 대출 잔액이 더 적은 거. 많이 갚은 게 대출 잔액이 적겠지. 원금 균등이지.
원금 균등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더 적은 거 원금 균등이지. 이자 부담이 적고 많이 갚았으니까 전체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더 적은 게 원금 균등이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적지.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거 기억 잘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냥 문장으로 가야 이제.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보다 큰 거 맞죠? 두 번째,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보다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게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전하다 그랬죠. 세 번째, 원리금 균등 방식과 원금 균등 방식의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 보시죠. 아까 제가 여기까지가 15년이라 합시다. 융자 기간. 그리고 여기다가 원리금 상환액 금액을 집어넣겠습니다만 아까 이런 식으로 원리금 균등은 매 기간 원리금이 똑같습니다. 원리금 균등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금 균등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리금이라고 합시다. 원리금 균등에서.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구분할 때 대부분이 이자 아닙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이자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대출 1억 받았고 이자율 5%면 이게 500만 원 똑같습니다. 이자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원금만 달라져. 원리금 균등에서는 이게 원금이고 원금 균등에서는 이게 원금이고. 제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체 원리금에서 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볼게요. 원리금 균등에서는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원금 균등에서는 전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야. 그럼 분자값은 똑같은데 전체 원리금 분모값을 보면 원리금 균등은 분모가 작네. 그리고 원금 균등은 분모가 커. 전체 원리금에서 이렇게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금 균등이 더 큰 거예요? 원리금 균등이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알아볼 리가 없다고. 그림으로 눈으로 보고도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럼 이제 다시 말해봐. 전체 크기 원리금에서 대부분 이자인 게 뭐냐 그 말이야. 원리금 균등이야. 전체 원리금에서 대부분 이자잖아. 근데 전체 원리금에서는 대부분이 아니라 원금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전체 원리금에서 대부분 이자가 차지하는 게 뭐냐? 원금 균등이야? 원리금 균등이야? 원리금 균등이지. 그래서 여러분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대부분 다 이자라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요거 잘 알아두시고 방금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이야기 알겠죠? 그래요. 대부분 이자다. 그 다음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보다 뭐가 더 많이 갚았죠? 초창기에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았지. 그러니까 대출 잔액은 더 적다 그 말이에요. 많이 갚았으니까 대출 잔액은 원금 균등이 적습니다. 또한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더 적다 그랬죠?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자가 더 적으니까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더 적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어서 여러분이 겨우 정리를 하셨는데 할 게 또 있네. 체증식이 있어요. 잘 봐요. 체증식은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 적게 하는 대신에 부담액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래 장래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기업. 자, 개인이 앞으로 소득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 사람이야. 주로 젊은 층이겠지. 기업이 유망한 기업인데 지금은 상태가 좀 그렇지만 앞으로 이 기업은 점점 앞으로 매출이 늘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젊은 층이 할 수 있는 융자 방법은 체증식, 점증 상환 방식. 지금은 조금씩 갚지만 앞으로 점차 갚아가는 금액이 늘어가는 방식. 그것이 적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말인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해볼까요? 체증식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그려져. 이는 반대야. 완전 반대야. 이렇게. 이게 체증식이거든요. 그럼 체증식의 그림은 뭐의 반대냐면 원금 균등의 반대야. 이걸 체증식.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체증식은 초창기 얼마 갚냐면 이만큼 갚는 거예요. 이만큼만 갚는 거야. 그러면 이자
아까 이자를 놓고 볼 때 이자 가운데서 이만큼은 너 못 갚았네? 그쵸? 이자가 이만큼인데 이자 중에서 이만큼은 못 갚은 거잖아. 이거 어디 갔냐 이거야? 이거 뒤에 가서 붙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부의 상환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이자도 갚지 못하면 그 이자 못 갚은 만큼은 대출 잔액에 가서 붙어서 따라서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다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거야. 초기에는 이자보다 못 갚아서. 따라서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미래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다음 대개 말이죠. 저당을 설정할 때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5억 대출 받고 그까짓 거 2년 만에 갚아버려? 죽어도 못 갚아.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억을 대출 받았으면 융자 기간, 내가 앞으로 집을 보유할 거라고 예상되는 기간 동안 설정한다고. 20년, 30년 이렇게. 그러면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간 보유한다고 쳐. 그리고 50살에 체증식으로 대출 받았네. 그럼 체증식으로 이때 대출 받아서 50살에 30년 동안 갚는데, 그럼 80살이 될 때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은퇴했는데 65세에 은퇴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못 갚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있는 모기지론 가운데 체증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만 40세 이상들은 이용하기가 어려워. 왜 그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은퇴 이후에 갚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택 보유 예정에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말은 이 기간을 짧게 설정을 해야 내가 임금 피크일 때까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너무 긴 사람한테는 불리하고 오히려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길게 잡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은퇴 이후에 돈을 집중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30살인 사람이 예컨대 앞으로 30살인 사람이 20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50살에 집중적으로 갚는 거지. 그래서 내가 40대에서 50대 돈 많이 벌 때 집중적으로 40에서 50 사이에 갚는다. 이렇게 설정한다면 괜찮겠지. 그래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너무 길면 불리하다. 그다음 인플레이션계 왜 유리하냐면, 여러분 인플레이션계 돈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갚는 금액의 부담이 적어.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계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담보 가치가 올라가.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는 사람을 전제했죠. 상환 능력도 증가해. 자, 인플레이션계 상환 능력도 증가하고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사람이니까 담보가 되는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니까 담보 가치도 올라가는데 돈 가치는 떨어지니까 부담이 적네. 그래서 인플레이션계 제일 유리해. 그 대신 디플레이션계는 제일 불리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은 다시 한번 똑같이 해봐요. 자, 아까 이렇게 돼 있고 초기였었습니다. 여기다가 체증식을 갖다 넣어봐요. 이렇게 완전 반대. 그러면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제일 큰 거, 원금균등, 제일 작은 거 체증식.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할 때 항상 원금균등을 기준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부담 큰 거 원금균등, 제일 작은 거 체증식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대출 잔액이 제일 작은 거 원금균등, 제일 큰 거 체증식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대출 잔액이 제일 작으니까 이자 부담이 제일 작은 거 원금균등, 제일 큰 거 체증식, 중간에 원리금.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작은 거 원금균등, 제일 큰 거 체증식, 중간에 원리금.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네. 이렇게 하자 말이에요. 초기 상환의 크기 순서는 이렇게 이런 순서로 돼 있네. 그러면 거꾸로 아까 이자 수익 크기는 반대로 돼 있고 누적 원리금 상환액도 반대로 돼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네. 왜 외울 필요가 없느냐 하면 잘 봐봐요. 부담의 경우를 보면 상환액 부담의 크기 순서는 항상 원체야. 원체. 가운데가 원리금이니까 원리금 가운데 신경 쓰지 마. 원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채원이야. 부담만 원체. 나머지는 채원. 부담은 원체. 초기 부담 원체. 가운데가 원리금. 원체 할 때 원은 원금, 체는 체증식, 가운데가 원리금. 따라서 사이다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부담 원체, 나머지는 채원.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기억하지 마란 말이지. 원체라고 부담이, 나머지는 다 채원이라고. 됐나요? 가운데다 원리금 집어넣으면 되지. 원체 부담이 크다. 이렇게. 우리 쉬었다가 프로젝트 금융에서부터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